자, 구독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설 명절 때만 되면은 항상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뱃돈 많이 받았는데 이 정도도 증여세 내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확행 점테크? 이런 곳에서 본 이승리 기자님이 작성하신 걸 봤는데 내용이 되게 재밌고 그래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좀 출처를 밝히고 좀 몇 가지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덩달아 엄마 아빠도 신나하지만 세뱃돈을 많이 받으면 꽤 많은 지폐를 보니 걱정이 앞선다. 야, 이거 꽤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세뱃돈 증여세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받으면은 세뱃돈이 증여세가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 아이 세뱃돈이 과연 증여세 대상일 거냐 아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시행령 35조를 보면은 이거 잘 보세요.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세뱃돈은 기념품, 축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한 직접 지출에 해당된다. 사회 통념상 이 정도는 세뱃돈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축의금으로 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그 금액이 얼마냐, 이게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통상적인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외에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혼수 이런 것들도 증여세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세뱃돈 인심을 KB국민카드에서 나온 걸로 보니까 초등학생은 3에서 5만원, 중고등학생은 5에서 10만원, 뭐 평균 52만원은 준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때랑 비교해보면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세무 관계자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회 통념상의 세뱃돈이 증여가 아닌 건 맞는데 그 사회 통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매우 고가의 세뱃돈을 받았다면 증여신고를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답하시겠지만 왜 저렇게 과세당국에서는 딱 정확한 기준을 안 했는지가 궁금하시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왜냐면 첫 번째,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까지다.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100만원보다 더 해야 되느냐, 더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100만원도 많다, 우리 입장에서 부담된다, 이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금액을 정하는 순간 딱 거기까지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하는 어떤 편법, 불법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일부러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안 잡아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세무 관계자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직계 존속의 비과세 증여 한도는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게 성년 자녀가 되면 5천,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혼인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까지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거죠. 1억 원까지 추가 더 줘서 1억 플러스 5천에서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53조 상증세법 53조 증여재산 공제에 나와 있다는 거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런데 이게 10년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 애한테 2천만 원을 해줬다. 그러면 증여세는 비과세. 다시 10년 지나고 또 2천만 원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성년이 되니까 5천만 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당시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섰던 고용노동부 김영주 전 장관 자녀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이 세뱃돈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자녀가 예금 자산만 억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금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명절 때 세뱃돈을 받았는데 얼마라고요? 몇백만 원씩 받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씩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세뱃돈을 몇백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 증여세 대상이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아니야, 나는 인사청문회 나갈 일도 없고 내가 고위 공직자도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더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바로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에요. 일명 PCI 조사라고 하는데, 우리 영상에서도,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인의 5년치 데이터를 봅니다. 5년치 데이터. 이거는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를 제가 이제 캡처한 거예요. 이게 2009년에 나오고 그 뒤로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모델을 보면은 조금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사람의 재산 증가액을 먼저 봅니다.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플러스 값으로 가고요. 5년 동안 소비 지출액, 해외 체류비, 뭐 해외 여행,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플러스 값으로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신고한 소득 금액 이걸 마이너스로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늘어난 부동산 혹은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리고 소비 지출액은 5년 동안 5억이다. 뭐 해외여행 가거나 신용카드 쓰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플러스가 15억이죠. 그런데 신고한 5년 동안 금액이 뭐 1년에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5, 6, 30, 한 3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15 빼기 3억이니까 12가 플러스 되는 금액이 나오죠. 12억이라는 금액이 이게 바로 탈루 혐의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탈루한 건 아닌데 탈루한 걸로 좀 볼 수 있는 금액이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연봉 6천만 원이었을 때 5년 동안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산 증가액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 탈루 혐의 금액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사 대상에서 비껴나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플러스 10억, 20억, 30억 즉 탈루 혐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 대해서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거를 우리 세뱃돈하고 적용해 본다면은 세뱃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몰래 준다. 거액으로 몇백만 원씩 준다. 그 당시에는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죠. 근데 이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뭘 하겠습니까? 그냥 현금을 다 써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없을 수 있는데 없다기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썼거나 해외여행 갔거나 특히 여기서 걸려요.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주식을 샀거나 그럼 이게 다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값이 커져요. 그런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이어가지고 신고된 소득 금액이 없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값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된 값이 전부 다 탈루 혐의금을 가가지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확률상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사례를 좀 가져올게요. 자금 출처 적발 사례인데 여기 연소자가 상가 건물 그리고 병원 신규 개업을 해가지고요 관련된 의료 장비를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병원 신규 개업했다는 거 보니까 의사잖아요. 그쵸? 자, 의사분들 소득이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많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의사였냐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만 하고 별도 소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 초년생인데 병원 개업을 한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근데 없는 상태에서 건물 사무실 그 병원을 임차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취득을 해버리고요. 병원 신규 개업 관련해가지고 의료 장비를 매입을 합니다. 리스나 렌탈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재산 증가액이 전부 다 플러스 값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신고한 소득금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게 마이너스 차감되는 값이 거의 없는 거죠. 대부분 다 탈루 혐의 금액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업자금 편법 증여로 증여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 걸린 거죠. 지금 이 사례는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부친이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법인 사업체 대표라든가 그러면은 그 해당 사업체까지 같이 봅니다. 최근에는 그게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예요. 그래서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는 바로 이런 자금 출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녀에게 세뱃돈을 줬을 때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뭔가를 취득할 때 걸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 하시겠죠. 아니, 아직 우리 애는 나이도 어리고 이거 당장 모아서 쓸 돈도 없는데 그거 뭐 몇 년이 지나서 할 건데 잡히겠냐. 상증세는 기본적인 부가 제척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조세 회피 행위를 했다.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과세 당국이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안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20년, 30년 지나서 걸렸다. 그러면 안날로부터 1년이니까 그때 다시 추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동안 5년, 10년, 20년 묵혀뒀던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려요. 가급적이면 좀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세뱃돈이 만약에 우리 자녀가 많이 받았다. 그럼 대부분 현실적으로 좀 부모님들이 좀 관리를 하시잖아요.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좀 과하다 싶으면은 적정하게 신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신고를 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확실하게 이제 증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우량주 주식을 사줬다. 저는 미성년자는 부동산 취득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우량주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5년, 10년 됐는데 큰 차익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자녀 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테크해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떳떳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제가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